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전히 대선쯤 개표 진행되고 있죠.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확정된 그 선거인단 수는요. 트럼프가 213 그리고 바이든이 253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서너 시쯤에 네바다주 쪽에서 그 개표 중간 그 점검 결과를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더 이제 바이든이 좀 더 앞서가는 쪽으로 이제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속보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후보 간 정말 치열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차대현 박사 연결해서 지금의 대선 상황 좀 정리해보고요. 또 향후 미국 정세,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매직 넘버 270명 고지 좀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뭐 바이든 승리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제가 봐도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변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것도 큰 이변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네. 현재의 추세상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쪽에 들어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게 언론사마다 이 애리조나 지역을 아직도 경합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사실 이 개표 이후의 개표에서 대사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느냐, 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애리조나를 이 경합 지역으로 놔도 아까 말씀했듯이 253석이고요. 바이든 후보요. 네네. 애리조나 지역을 칠 경우에 264석, 6석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딱 그 6석이 걸린 네바다주에서는 이 리드를 지키고 있고요. 예. 거기에 어제에 비해서 또 리드가 근소하나마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지금 현재 남은 그 개표 지역이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나머지 경합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힘들겠습니다만 조지아는 제가 볼 때는 이 현재의 추세로 볼 때는 개표가 끝났을 때는 아주 근소한 제가 볼 때는 1000표 차이나 1500표 차이 정도로 역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펜실바니아는 그동안에 어제부터 개표가 진행된 상으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두 자릿수 차이에서 그 득표율 지금 거의 한 자릿수 중에서도 한 1.56% 차이로 지금 좁혀졌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전반적인 지금 추세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남은 표들이 대부분 우편 투표와 관련된 것들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 바이든 후보 이제는 훨씬 더 당선 쪽에 다가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조지아주 쪽은 보면은 이제 아예 보시기에는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아주 큰 표차는 아니겠지만요. 한 1,000표 차이 정도로 역전할 수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꾸 이제 그 투표 당일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편 투표 이걸 이제 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바이든 쪽 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개표 중단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소송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좀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8시 우리 시간으로 8시 반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온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이 상황 이게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그 패배를 인정하는 쪽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허인물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더더구나 지금 아직 외형적으로 선거인단에서도 누구도 지금 270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렉션 프라우드, 이른바 얘기하면 차기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나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항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미시간 쪽에 대해서는 또 개표 중단 소송. 근데 일단 1심에서 기각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패배 인정할 가능성 좀 적고요. 소송전 계속 아무래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선거 결과가 뭐 혹시 뒤집힐 가능성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자 확정이 늦어지긴 하겠죠. 당선자 확정. 선거 결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문제를 지금 여러 군데서 걸고 있는데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2만 표 차이지만은요. 예.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2만 표 차이는 근접한 것 같지만 재검표 결과는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네. 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표 중단하고 이제 참관인 접근을 요구를 했지만 참관인 접근을 허용을 했어요. 네. 위스콘신 쪽에서. 네네. 12주 당국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개표 중단을 시킬 만한 중요한 이 정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개표 중단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 자체를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받아들여진다면요.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손에 잡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플로리다주 이제 이 투표 용지. 네네. 당시 테드라 그러죠. 이 천공 부분이 조금 그 위치가 바뀌고 하는 게 그 당시도 결국 나중에 대법원은 기각됐거든요. 네네.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된다는 사례가 왜 내 표는 별로 카운트가 안 되고 예, 안 올라가고 상대 것만 올라가느냐라는 것들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 아들 가족 측이 올린 걸로 돼 있지만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다량의 투표 용지가 불태워지는 게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경우에는 현재 그 주당국에서 얘기했어요. 그 예비 투표지였다. 네. 사람들 다 보고 있었다. 예. 이건 지금 트위터에서 지금 블록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소송이 결국은 이제 뭐 주지방에서 이제 또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게 뭐 일단 뭐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이제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 확정 이 시점 자체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 20일 취임해야 될 날짜죠. 취임까지 만약에 당선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이제 하원에서 이제 다시 선출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12월이 되면 12월 지금 14일이 되면은 그 선거인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는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가 지금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하원으로 가고 이제 하원에서 안 될 경우 이제 현직 하원 의장이 이제 또 그 하원 의장직을 그만두고 대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상황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걸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머지 60%에 가까운 중도층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더라도 상황을 20% 이상의 중도층에서 이걸 어떻게 납득하냐인데요. 그 근거라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일방적인 주관적인 감이라든가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당선인 확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전국 혼란의 책임이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 쏠리게 됩니다. 그 상황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결코 개인적인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개인적인 이익에도 정치적인 입지는 뭐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사업가 기질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런 사태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이제 미국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제 약진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원에서는 뭐 다수당 지위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의석수를 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취임한다면 이 부분 때문에 국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사실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외정책상에서 동맹 중시라든가 이런 대외정책상으로는요. 상당히 이미 보수 쪽으로 클릭한 이 정책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외정책 같은 경우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약간은 신중하고 보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대외 정책 중에서요. 특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공화당의 대외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예. 공화당과도 차별화되는 트럼프 특유의 대외 정책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핵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 지금 주류들 자체도 바이든 대통령의 원칙론적인 접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이 정책들이 동맹 중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신뢰할 수 없는 상대들에 대한 깐깐한 검증 예. 이런 걸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문제 이제 경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 지금 조금 틀린데요. 사실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네네네. 그 바이든 후보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뭐 샌더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프로그레시브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지금 제약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한반도 정세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그 동맹을 존중하겠다, 이게 바로 공약인데, 네.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뭐 주한미군 주둔, 이라든지, 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선거 바로 임박해서 나온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나는 동맹을 익스톨트하지 않겠다. 익스톨트라는 게 뭐냐면은요. 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거든요. 갈취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 조정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예. 이것이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그걸 주한미군하고 연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번 그 트럼프가 남긴 하나의 이 레가시라고 할까 하는 것 자체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이든 후보라고 해서 기존보다 부담을 더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갑자기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조금 더 이제 젠틀해지고 그다음에 올해 내에 얼마 더 내라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기존보다는 아마 조금 더 부담을 늘리라는 요구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한 뭐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 자체가 일단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퍼스널리티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인권주의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 폭력배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탑다운이 아니고요. 정상회담부터 먼저 앞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침을 받아 실무회담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일단 실무회담에서 타진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타결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지금 예상대로 출범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대외 정책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대외 정책을 망쳐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검토 기간이 분명히 리뷰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인선을 해야 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기 인사 위주로요. 이게 아마 지금 원래 예정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흔히 몽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당선자 확정이 늦어질 경우에는요.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명희 본부장 지금 운명이 미 대선에 의해서 또 좌우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선출될 가능성? 그러니까 EU하고 지금 사실은 WHO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쪽을 지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일상 특히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게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또 지금 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조금 정책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두현 박사였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미 대선 지금 개표 상황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향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 대선 지금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네. 저희 생활이라던가 경제 상황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바뀌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아마 예. 이번 미국 대선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코로나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미국 대선 이제 투표 끝났지만은, 계속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불복 소송하겠다. 그리고 개표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선인 확정도 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그러면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이거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융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예. 앞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예. 이것에 과연 순순히 승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승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 조지 부시와 엘 고어 당시에도 있었던 예. 이렇게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 과거에도 한 달을 넘겼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안에 혼란이라던가 또는 충돌이라던가 이러한 것이 커질수록 국제 금융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면은 또 증시를 보면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지금 이제 간방에 보니까 미 증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렇더라도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선 바이든의 어떤 당선을 반기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예상되는 결과가 예. 증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가령 대통령도 민주당 그리고 상하원도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미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예. 그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지출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지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려보다도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지 않을 수 있겠다. 하지만 트럼프에 비해서는 미국의 정부 재정 지출이 그래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보다 더 긍정적인 쪽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으로 특히 증시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동안의 미 연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금융시장은 나쁜 뉴스보다는 좋은 뉴스에 보다 더 크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때보다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됐으니까 정도의 폭은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상원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악재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반면에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나쁜 뉴스는 무시하고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보다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재라던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뉴스에 저희가 보다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이제 어느 정도 승리 쪽으로 기우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바이든 후보 측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개설했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보면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 구호 발전적 재건 Build Back Better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따왔는데, 자, 바이든의 경제 정책 발전적 재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별로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이 바뀌는 부분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세금을 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라던가 아니면은 그린이라던가 스마트라던가 청정에너지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은 변화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기대보다는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당장 큰 폭으로 완화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가 안에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공감대,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준다라든가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당장 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되 단지 그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가 선호해왔던 빅딜과 같은 일회적인 이러한 타결보다는 민주당의 성향을 볼 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라던가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요구를 하되 가령 환경 규제라던가 또는 미국의 법률이라던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 보다 더 미시적으로 통상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변할 부분이 있고 거의 그대로 트럼프 정권 때랑 비슷하게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좀 어떻게 좋은 부분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덜 싸우게 되면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로 인해서 타격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로서는 수출을 통해서건 다른 채널을 통해서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 지출의 확대로 인해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가 조기에 확정되거나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데 미국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히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 당장 통상 압박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4분기에는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 수출 여건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여건은 그래도 호전되는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경제가 느끼는 부담도 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입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따라오고 쫓아오던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나 산업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우리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나 기업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기업들로서는 보다 더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이나 우리 수출 산업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규범 이런 것을 내밀면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 정부로서도 향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할 걸로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 변화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청정 에너지 이런 청정 경제 분야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이 앞서 말씀드린 청정 에너지, 그린, 예. 스마트 이런 쪽으로 투자라던가 재정 지출을 늘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회가 외국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에는 세금 부담을 늘리되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우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황부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요. 자, 다양한 뉴스 가운데 화제가 된 뉴스를 선정해서 심층 분석하고 알기 쉽게 해설까지 해드리는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유정 대법원 판결부터 볼게요. 대법원이 이렇게 이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분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건은 둘입니다. 네, 두 개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한 거고, 의붓아들은 무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병합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된 거고요. 핵심은 이제 의붓아들에 대한 무죄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한 건데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초기 수사 말하자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심증은 분명히 간다. 판사들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입증할 물증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가능성 말하자면 같이 자고 있던 친아버지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사망이라든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정한테는 유죄가 되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예, 심증은 가지만 이를테면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당연히 유가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 홍모 씨는 이런 잠버릇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적인 거는 죽은 아이의 친부죠. 그 분이 계속 주장하시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자다가 이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것은 본인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 본인은 그런 잠버릇이 없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홍모 씨가 수면다원 검사라고 해서 잠버릇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도 했었습니다. 그걸 제출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유족 측은 법원에서 인정한 증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홍모 씨가 제기한 수면 다운 검사에 대한 것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잠자다가 아이를 말하자면 이렇게 눌러갖고 죽게 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근데 그 법의학자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사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례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이 홍모 씨가 먹었다고 하는 수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동되는 겁니다. 고혜정이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의도적으로 잠버릇 때문에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는 이 전체 논리를 판사들은 인정하지 않은 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얼마 전에 고혜정이 숨진 의붓 아들의 아버지인 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는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합의 말하자면 이혼 부분은 그런 거죠. 뭐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소송에 의한 이혼으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혼하게 된 거죠. 고유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죄책이 없기 때문에 이혼에 합의 안 된 거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가서 이혼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이혼이 된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친권 부분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패소하게 된 거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그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먼저 좀 그 혐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혐의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댓글 조작에 공모를 했다는 건데 그 흔히 말하는 이 법적인 것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혐의입니다. 말하자면 댓글을 조작해서 네이버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상의 일종의 오사카 영사라고 하는 뇌물을 받아갖고 뭘 했다. 이런 댓글 조작을 교사동시켰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앞에 혐의는 징역 2년, 뒤에 공직선거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오늘 판결되는 건 항소심 2심입니다. 오늘 항소심 2심이고요. 근데 이제 1심 선고가 지난해 초였죠? 1월 30일이었을 텐 맞죠? 30 맞죠? 근데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한 1년 10개월 만인데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2심 선고 이 상황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재판 끌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충분히 심층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판사들의 어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끌었다. 말하자면 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증거를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증인을 제출해갖고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건 심증이지 확증은 없으니까 뭐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제 핵심 쟁점이 그 닭갈비집 2억 영수증 아닙니까? 이게 킹크랩 시연을 뭐 받냐 안 받냐 이 관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가 이제 선고할 때는 당시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고 회식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어떤 그 시연을 보고 뭐 암묵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그게 다 인정이 돼갖고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2심 들어가면서 핵심 증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닭갈비집의 사장이 그 영수증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배달을 해갔다. 그러니까 배달을 해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타임라인이 재구성되다 보니까 결국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는 실제로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문제 제기되면서 또 논란이 가중된 거죠. 이 항소심 결과를 예측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는 거는 첫 번째 그러면 드루킹과 공모를 했느냐 이게 인정이 되면은 뒤에 있는 그로 인해서 오사카 영사에 대한 뇌물을 주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게 첫 번째 2가지가 다 인정되는 경우 1심의 경우죠. 마지막 경우는 2가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모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사카 영사라는 뇌물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중간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경우는 공모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공모는 했는데 사실 뒤에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있으시죠.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는 형량의 문제가 될 수 있죠. 형량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아니면 그보다 높아질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6가지가 되겠죠. 이 경우에서는. 좀 그러면 항소심 이후에요. 당일에 대법원 판결 남아 있는데 항소심 대법원에서 뭐 뒤집힐 확률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이 결정이 되면은 이건 사실 유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2심까지는 사실 이분이 중요하죠. 근데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의 쟁점은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걸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적용하는 법률심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3심에서는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반대는 또 반대가 돼요. 무죄면 거기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김 지사의 그 얘기 중에요. 뭐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 이 건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억에 의존해 갖고 재판이 진행된 바가 이제 있기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어떤 증거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여러 다른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사실은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2심에서도 유죄 인정되면 사실 뭐 김경수 지사도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대권 도전 좀 힘들겠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3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날개를 달 수가 있는 상황. 이재명 지사랑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전적인 판결이죠. 결정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사실 뭐 무죄 판결 가능성 거기 지금 뭐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들 입장과 저같이 범죄 전문가들 입장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에서 상고를 하게 되면 뭐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내년 5월 전에 판결이 되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무죄가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 전에 되면 김경수 지사가 대권 도전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만약에 시간이 더 끌어지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정무적인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통 한 3-4개월 안에 결정이 되니까요. 내년 4월 안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4월 안에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조은지 기자 좀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아까 예고된 대로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 좀 시작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 미국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법적인 모든 것을 인정하면은 법적인 기준에서 저는 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투표를 반영하면 다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를 지금 이겼습니다. 플로리다도 그중 하나고요. 인디애나와 오하이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요.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인 투표수로 이겼습니다. We had polls that were so ridiculous, and everybody knew it at the time. There was no blue wave that they predicted. They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a big blue wave. 그리고 예상 전망치를 빗나간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 반영이 돼 여론조사가 간과한 점이었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잘못된 점도 많았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도된 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리고 상원도 이번에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상원 선거에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켄터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상원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예산, 많이 투입이 그 자금이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하원에서도 한 번도 그 단 하나의 레이스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선거에서도 뭐 새로운 의석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그리고 공화당의 여성들에게 공화당 여성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조명이 된 한 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라티노, 아시아계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 미국인들 포함해서 우리는 다양한 지금 인종들이 저희 공화당을 이끌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하원 선거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화당은 미국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었음을 우리는 올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여론조사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좀 잘못 사용이 된, 악용된 경우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 바이든 후보보다 5%포인트로 플로리다에서 앞서갔었고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한 표 차로 이겼죠. 그리고 4%포인트로 오하이오에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The Washington Post said Biden up 17 points in Wisconsin.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한때 17%포인트로 앞서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땐 또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팩트를 억누르는 이런 폴이라고 서프레스하는 이 억누르는 여론조사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돼야 할 이 참관인들이 여러 선거사무소에 지금 허용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문제였습니다. 네, 각 선거사무소에 참관인들이 배치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투표와 개표의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부정부패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우편 투표들이 발견된 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 앞서서 굉장히 큰 퍼센트 포인트 표차로 이기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고 있지만 이 뒤늦게 부정적 잘못 반영 뒤늦게 법적으로 잘못된 이 표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 표차가 줄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70만 표차로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펜실베이니아 역시 이제 뒤늦게 이 투표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투표들을 계속 더하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We want a case that we want people to watch and we want observers, and they're actually appealing, which is sort of interesting. I wonder why they'd appeal. That all we want to do is have people watch as they do the vote tabulations. 그래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 상고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그래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이곳에서도 제가 굉장히 크게 앞서고 있다가 그 격차가 좁혀지는 굉장히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금 조지아 일부 카운티에서도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은 또 투표 그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미시간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미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미시간을 비롯한 모든 경우에 저희가 큰 표차로 애리조나에서도 그 큰 표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 뒤늦게 반영된 투표들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에서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부정부패가 이번 선거 방금 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긴급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신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뭐 잘못된 여론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우편 투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톤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작 전에 막 조은지 기자와 스포츠 얼마나 좀 시작했는데 인사도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짧게라도 좀 하나 좀 짚어보고 갑시다. 그래도 그냥 야구만 할까요? 네, 그러죠. 예, 예. 네, 두산이 어제 올라갔습니다. 3전 2선 승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2번 만에 끝냈습니다. 네. 1차전 4대0으로 가볍게 잡은 두산 어제도 8대0까지 앞서면 신바람 내다가 LG의 홈런 4방 허용하면서 8대7까지 쫓겼지만 리드 잘 지켜서 9대7로 이겼습니다. 네. 뭐 큰 경기에서 미치는 선수 나와야 되는데 뭐 두산은 단연 오재원이었습니다. 어제 2안타 2타점 기록했고요. 오재일 선수 또 홈런 하나 2타점, 정수빈이 3안타 1타점, 박세혁이 2안타 1타점 등 한국 시리즈 우승 주역이 맹활약했습니다. 두산의 이런 고른 활약, 기관단 총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했던데 반면 LG는 대포였거든요. 라모스, 최은성 뭐 이런 선수들이 두산 선발 20승 투수 알칸타라 상대로 연속 홈런했지만 분위기 탔지만 끝내 뭐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두산은 뭐 9일부터 KT와 오전 3선 승제 플레이오프 치릅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얼마나 좋은지 이거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YTN 스포츠 기자였습니다. 네, 홍보선의 주말사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